네, 이제 대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지만 아직 어느 후보에게 한 표를 줄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특별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각 당의 후보들은 어떤 정책을 준비했을까요? 5 후보의 캠프 담당자를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 토론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드리죠. 먼저 문재인 후보 측의 홍종학 정책부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홍준표 후보 측의 김종석 경제산업 1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철수 후보 측의 최영기 좋은일자리위원회 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승민 후보 측입니다. 이종훈 정책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심상정 후보 측의 박원석 공모단장께서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튜디오가 꽉 찼는데요. 일자리 공약에 대해서 토론을 좀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공약은 앞선 6차례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도 후보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먼저 오늘 주제와 관련한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문의모님 이거 한번 직접 계산해 보셨어요?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정책본부장과 토론하시라 이야기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삼성이 강성 지속노조 때문에 해외로 나갔습니까? 삼성이 기종노조가 없기 때문에 세계 제1위의 기업이 됐습니다. 진주의료원 돈 먹는 하마다 문 닫길 잘했다 했는데 그럼 대통령 되시면은 의료원 다 폐쇄하실 거예요? 내가 강성 기종노조를 철폐한다고 그랬어요. 진주의료원은 강성 기종노조입니다. 서울대병원은 5년간 적자가 1,900억인데 놀면서 일 안 하고 그래서 폐쇄하는 겁니다. 적자가 쌓이고. 도지사 뽑아놨더니 부패 비리 혐의로 재판이나 다니시면서 도지사 역할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그래 적대 감정을 갖고 배대 꼬여서 덤비니 어떻게 대통령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IMF 때조차도 그때보다도 소비를 못해요. 기업 투자는 40년 만에 최악입니다. 이런 때 경제 주체로서의 정부가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은 기반을 닦는 겁니다. 제대로 된 그 교육 투자에서 창의적인 인재 기르는 일, 중소기업도 그 대기업이 될 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사장님 마인드다. 그 말로는 못 이겨요. 제가 이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보신 것처럼 치열했던 후보들의 일자리 공방, 오늘은 스튜디오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형식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 측 기호 순서대로 일자리 공약 1분 브리핑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후보 측의 기호 순번 역순으로 각 캠프당 6분씩 주도권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후보 측의 일자리 공약을 좀 들어볼 텐데요. 워낙 좀 딱딱하고 어려운 얘기라서 시청자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기호 순서대로 가니까요. 문재인 후보 측의 홍종학 정책부 본부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성장을 하더라도 재벌과 슈퍼부자들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서민 경제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 성장 시대를 열 것입니다. 국민이 성장하는 경제, 국민이 돈 버는 경제.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고 다시 기업이 투자하는 그런 경제 선순환을 저희가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성장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놓고 그리고 매일같이 일자리를 생각하면서 집무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상상해 봅니다. 이제 우리도 일자리만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닷새 후면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다고 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새롭게 열 수 있습니다.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이다. 문재인 후보 측의 1분 브리핑 들어봤고요. 이어서 홍준표 후보 측의 김종석 경제산업 1본부장께서 1분 브리핑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생기는 겁니다. 일거리가 없는데 억지로 일자리를 만들려니까 나누기, 쪼개기, 강제로 할당하기, 세금으로 만들기 같은 꼼수와 편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우선 기업 활동을 자유화하고 규제를 풀어서 경기를 살리고 매기를 올려서 성장률을 올리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로써 일거리를 늘리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그러나 일거리가 늘어도 기업들이 사람 쓰는 것을 주저하면 일자리는 늘지 않습니다. 오직 근로시간만 늘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기업들이 사람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고용제도와 노동시장을 개혁하고자 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묘수나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정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기업의 길을 살려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기업을 규제하고 억압하고 기업과 기업인을 나쁜 사람으로 비난하는 후보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오늘 토론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업의 자유를 그리고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겠다는 홍준표 후보 측의 브리핑 내용 들어봤고요.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안철수 후보 측 최영기 좋은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의 1분 브리핑입니다. 일자리의 기본적인 어떤 생성 원인은 기업의 발전과 그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일자리가 늘어나긴 어렵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청년들의 고용 문제라든가 30, 40대 여성들의 고용 문제는 시장에만 맡겨놓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들의 일자리를 위한 5년간의 긴급한 어떤 처방이 필요하고 그것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려고 무모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청년들이 갈만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어떤 그런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의 그 일자리 공약의 대표적인 어떤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안철수 후보 측의 브리핑 눈높이 일자리 정책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번엔 유승민 후보 측의 이종훈 정책본부장께서 브리핑 해주시겠습니다. 예. 유승민 후보 일자리 공약의 핵심은 혁신 창업입니다. 일자리는 국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돈을 쓰는 곳이 돈을 버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봤자 얼마나 그것이 지속되겠습니까? 또 재벌 대기업이 성장도 주도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던 시대도 지났습니다. 돈 많이 벌어도 사람 잘 안 채용한 것은 이미 안지 제법 오래됐습니다. 이제 중소벤처기업에서 성장도 주도하고 거기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다음 정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첫째, 혁신 안전망을 구축해야 됩니다. 중국의 알리바바 회장인 잭마위는 8번 파산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신용불량자가 됐을 텐데 알리바바 수백조 회사의 회장이 됐습니다. 그 외 규제 타파하는 거, 또 벤처 투자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더라도 세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예. 유승민 후보 측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창업하고 싶은 나라, 이 부분을 상당히 이제 강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 측의 박원선 공보단장께서 브리핑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일자리의 문제는 정확히 좋은 일자리의 부족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확실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를 제한해서 비정규직의 입구를 막겠습니다. 두 번째, 최저임금 1만 원까지 올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당 노동 시간을 연장 근로를 포함해서 주 52시간으로 확고하게 준수해서 일자리를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로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 분야의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명분으로 규제 완화해주고 감세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감세하고 또 여러 가지 규제 완화했지만 실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중소기업의 양질의 일자리는 독려하고 또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지만 감세 규제 완화로 일자리를 만들게 한다는
그런 허구는 이제 중단돼야 됩니다. 오히려 저성장 시대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경제 주체로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후보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심상정 후보가 이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상당히 이제 강조하는데요. 심상정 후보 측의 박원석 공보단장의 1분 브리핑까지 이렇게 5 후보의 1분 브리핑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각 캠프마다 장밋빛 공약이 상당히 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잘 실현될 수 있는지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5분 정책 담당자께서 상대 후보 측의 공약에 대해서 차례대로 점검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6분씩 드리는데요. 기호 역순으로 저희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시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답변이 길어질 경우에는 상대 답변을 좀 제지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2분 이상에게 질문을 해주시고 한 분에게 4분 이상씩 질문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6분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좀 브리핑을 들어보니까 일자리 공약은 다 너무 좋은데 공공주도냐 민간주도냐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을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심상정 후보 측의 박원석 공보단장부터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죠. 네, 우리 김종석 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브리핑 하신 것도 그렇고 또 기존의 TV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지속적으로 강조하셨던 것도 그렇고 기업의 길을 살리기 위해서 규제 완화해주고 감세를 해줘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이라는 게 그동안의 역대 정부에서 해오지 않았던 정책들이 아니고 거의 모든 정부에서 해왔던 정책들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법인세 최고 세율 감세를 해줬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늘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업의 투자나 또 일자리는 제자리 걸음을 했거나 줄었고 사내유보금만 지금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죠. 지금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700조까지 쌓였는데 그래서 그 과거의 낡은 낙수 효과론에 기초한 그런 그 규제 완화 감세론이 일자리로 이어진다는 거는 사실은 그 실패한 정책 아니냐,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런 정책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해서 그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감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게 과연 일자리를 늘렸는지 이 점을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규제 완화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은 IMF 이전부터였고요. 역대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이어서 하나의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과제였고, 뭐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손톱 및 가시라는 상징어까지 만들어서 추진했으나 미완입니다. 잘 안 됐습니다. 이익 집단의 거부, 저항, 그리고 진보 야당들의 어떤 정부 주도의 어떤 그 경제관 때문에 규제를 풀어주자는데 규제를 더 강화하자는 쪽으로 아마 국민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규제 완화 제대로 못했습니다. 감세, 법인세 낮춘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그 당시 경제 위기 상황 하에서 법인세를 낮췄기 때문에 그때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습니다. 한국 경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고 일자리가 안 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일자리 줄었고 한국 경제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의 실증적 분석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낙수 효과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면 수출이 안 되면 경기가 나빠지지 않습니까? 수출이 안 되는데 왜 온 국민이 걱정합니까? 낙수 효과가 없으면. 수출이 안 되거나 대기업이 적자 나도 걱정할 거 없죠. 낙수 효과가 없으면. 있습니다. 전보다 줄었죠.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규제 완화를 안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마 규제 프리존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법 이게 통과되지 않은 걸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규제 프리존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이유는 그런 규제 완화는 일종의 나쁜 규제 완화고 우리 경제에 있어서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우리 공공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야당이 그걸 반대하고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자꾸 자유한국당이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 부분의 진입 규제를 무너뜨려서 거기에까지 대기업이 진출해서 대기업이 그 공공 부분이 하던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우리 국민들의 복지나 후생을 위해서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막았던 거고요. 그리고 감세 효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나마 경제가 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지지대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감세를 해주면 일자리가 는다는 그 논리의 근거는 저는 못 된다고 생각하고 줄 것을 막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글쎄요. 경제가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였어요. 네. 아니, 그리고요. 그 위기였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자리와 관련된 동향을 보더라도 OECD 통계도 그렇고
이 저성장 시대에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공공부문 서비스 일자리 같은 경우에 그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2005년 무렵에 OECD 평균 한 14%였거든요. 죄송하지만 시간을 좀 봐주시죠. 한 분에게 네. 4분을 넘으면 안 되기 그런데 때문에 간략하게 그게 좀 줄여주시죠. 2013년에는 21%까지 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7%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그런 점으로 비추어 봤을 때도 물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 정부가 일정한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게 마치 능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한 분한테만 질문을 드리면 안 발언 되고 때 하시고요. 저의 예. 주도권 토론이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 홍종학 그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 또 그 정리해고 문제 이런 그 노동시장의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문재인 후보 그 경제정책 기조를 보면 어쨌든 소득 주도의 성장,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이제 고용의 안정 이런 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제 고용 안정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정리해고 요건을 좀 강화하자 이런 정책 제안들이 있고 뭐 저희도 그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 이런 명시적인 공약은 없어요. 다만 희망퇴직이나 강제퇴직 이런 것들을 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한국노총에서 보낸 정책질의서에 보면 그 답변 중에 정리해고 요건 강화에 X표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국노총에서 약간은 좀 비판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 이런 그 정책 방향이나 공약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공약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공약집에 아마 노동 파트가 아니고요. 뒷부분에 가서 이제 그 들어가 있어서 아마 그 찾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현재 있는 법부터 좀 제대로 지키자. 정리해고 시킬 수 없는 거를 지금 막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제대로 하더라도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도 지금 요건이 안 되는데 비정규직 계속 쓰고 있거든요. 상시적인 그런 일자리에.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일단 먼저 하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정리해고 요건도 강화하고 심지어는 희망퇴직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강제퇴직하는 이런 것도 지금 법제화해서 막겠다. 그것이 저희의 공약입니다. 예. 제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조금 5초 정도 지나는데 다른 분께도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여유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바른정당의 이종훈 정책본부장께서 주도권 토론해 주시죠. 예, 어제 오후에 유승민 후보가 거제도 삼성중공업에 다녀왔습니다. 그 크레인 충돌 사고로 세상을 뜨신 6분의 근로자의 유족을 만나고 위로하시고 문상을 하셨는데요. 많이 우셨어요.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뿐만 아니라 저임금 문제도 있고 이제는 위험에 외주하라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이 많고 그런데 유승민 후보는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만큼은 내가 꼭 해결하겠다. 그래서 대통령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보수 후보라고 아까 내놓은 공약이랑 비교로는 아주 과감한 공약을. 어느 후보 측에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최영기 위원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이 안철수 후보의 비정규직 공약을 보면 공공부문부터 직무형 정규직을 하고 민간 부문으로부터 또 확대하겠다는데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좀 잘 모르겠고 좀 이게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것에 비해서. 예, 어차피 비정규직 문제를 한번은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3당이 공통적으로 비정규직의 사유 제한을 들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쓰는 거를 근본적으로 막겠다, 입구 규제를 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비정규직을 쓰지 못하겠다 하는 게 이제 민주당과 유승민 후보와 그 정의당의 공약인데 저는 그게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봅니다. 우선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사유 제한을 하려면. 근데 그거는 우리가 10년 전에 비정규직법을 만들 때 2년 넘게 논쟁을 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그걸 다시 도입한다는 거는. 아니, 제 질문은 그래서 그 공약의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 그래서 좀 실현 가능성으로 보면 그러니까 시장과 싸워서 법이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시장과 호응하면서 가는데 그래서 정규직화를 하는데 약한 법으로 공약으로 그냥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인가요? 법으로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임금을 좀 낮춰주더라도 임금을 시장 임금에 맞추더라도
고용은 정규직화하자. 그러니까 정규직화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화인데 직무급으로 정규직화한다는 이 뜻입니다. 이렇게 답해. 예. 네. 결국 지난 10년 동안 기존의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됐죠. 예. 그 비정규직 문제를 전혀 줄이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말씀하신 대로 꼭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는 정규직 쓰는 거 원칙으로 하자. 그다음에 어쨌든 줄이는 거를 목표로 하려면 뭔가 목표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비정규직 고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런 획기적인 문제가 아니면 제 생각에는 기존의 지금 소위 말하는 무기계약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좀 다른 개념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되게 어려운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좀 선을 그어 놓으시는 게 저는 좀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이 들으시면 많이 섭섭해하시고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종석 의원님께 지난번 홍 후보님하고 또 유승민 후보하고 마지막 토론에서 서민 대통령의 비정규직 대책이 좀 없다. 결국은 노동유연화 시키면 즉 해고 용이하게 한 비정규직 안 쓴다고 말씀하시고 아까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해고를 마음대로 하게 하면 비정규직 안 써요? 그렇게 보십니까? 궁금하세요? 아니 저 이종훈 박사님 전공이신데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예, 답변 드릴게요. 자,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고용은 기업인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기업인들이 왜 일감이 늘어도 사람을 안 쓰느냐? 한번 미시적으로 분석을 해보자고요. 조그만 식당이라도 고용하는데 지금 손님이 늘었는데 왜 종업을 안 쓰겠어요? 한번 쓰면 일감이 줄었을 때 대책이 없으니까 있는 사람 더 부려먹자. 그래서 실업은 넘치는데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 가진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쉬운 해고라고 그러셨죠? 제가 볼 때는 쉬운 고용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모두 발언한 거 아닙니까? 1분 발언에서. 고용을 주저하지 않게 해줘야 일자리가 는다. 근데 지금 각 당에서 말이죠. 파퓰리즘인지 몰라도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무슨 비정규직 총량제를 하고 하면 그만큼 일자리는 더 안 생기는 김 겁니다.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해고가 아주 어렵지만은 않아요. 아주 쉽지도 않아요. 그리고요. 꼭 필요한 업무고 계속 지속되는 업무인데도 임금 싸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비정규직 쓰잖아요. 그걸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바로. 정규직으로 쓰고 싶죠, 기업인들이. 대체로 그럴 겁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 코스트가 너무 비용이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최 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직무고 임금을 낮춰서 고용 안정을 주면 그게 해답이다. 저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저는요. 지금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세계에서 2위입니다. 그다음에 노동시장 양극화도 세계에서 2위예요. 이런 나라에서 돈이 여유가 있는 대기업에서까지 계속 필요한 업무를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쓰는 거는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사회 정의에 반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면 비정규직 문제 전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답변을 드릴게요. 기업에게 착하게 살아라, 양심을껏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작동하는 정책이 아니고요. 그건 목사님이나 스님이 하는 거고요. 대한민국에서 왜 저임금이 넓고 양극화가 됐느냐 아시잖아요. 노동시장이 경직화돼 있고 이거는 대형 강성 노조들이 일자리 가진 사람을 너무 치열하게 보호하다 보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97%의 근로자들이 지금 노출이 된 겁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제한을 해서 이렇게 주도권 토론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뒤에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대 미진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당 최영기 좋은 일자리 위원장께서 주도권 토론 해주시죠. 네. 우리 김종석 의원님하고 우리 홍종학 의원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종훈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김종석 의원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자면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비정규직, 정규직이 구분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 별로 구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 고용이 너무 경직돼 가지고 비정규직을 많이 쓴다는 거는 사실 중소기업 사정에서는 그렇게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대기업 정규직이라든가 공공부문의 어떤 정규직의 경직성은 이해가 됩니다. 그거를 좀 유연화시키면 비정규직을 덜 쓰지 않겠느냐. 그거는 공감을 하지만 우리 노동시장 전체가 너무 경직돼 있어서 비정규직이 이렇게 늘어난다.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거는 임금도 적게 주고 노동비용도 낮추고 그리고 고용도 유연하게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먹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정의롭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비정규직 노동시장 보면 마치 제3세계 노동시장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개입을 해야 되는데 법적인 개입은 또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정규직의 고용을 유연하게 하면 그 말은 이제 해고를 쉽게 하면 비정규직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판타스틱한 해법이 이게 사실이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 고실업의 문제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 영국, 중국, 인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가 왜 생겼겠습니까? 대기업의 탐욕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정말? 아니죠. 정규직이 너무 과보호가 돼서 이 사람들을 유지하는 비용이 크니까 정규직을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편법으로 비정규직으로 기간제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 아까 최 원장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직무국 임금을 낮춰서 좀 격차를 줄이면 기업들이 그래도 정규직이 생산성이 높고 여러 가지로 기업에게 유리하다는 거 알아요. 지금 비정규직 숫자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이종훈 의원께서 그 공공 부분에서 직무형 정규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민간 부분을 어떻게 확산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 문제에 대한 해법과 동시에 우리 홍종학 의원님한테 이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게 법으로 그 사유 제한을 통해서 아예 특별한 일이 없으면 비정규직을 못 쓰게 하겠다. 이거는 지금 노동시장에서 작동이 안 된다고 봅니다. 단언컨대 저는 그게 작동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입법되기도 어렵고 작동되기도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해법은 시장과 같이 가야 돼요.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끔 기업도 임금도 싸고 해고도 쉽고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직무가 계속되는 직무면 정규직을 써라. 대신 임금은 그 직무에 적합한 시장 임금을 적용해서 써라. 이게 이제 대기업 정규직을 못 쓰는 이유는 해고도 어렵지만 우리가 호봉제나 근속에 따라서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노조의 어떤 매년 임금 교섭에 의한 베이스업에 의해서 임금이 너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직무에다가 정규직을 계속 쓴다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어려움을 이해를 하지만 그걸 법으로 사유 제한을 통해서 그거를 정규직 문제 일거에 해결하겠다. 이거 너무 좀 장밋빛 공약 아닌가, 과대 포장 아닌가 이런 생각인 거죠. 네, 물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을지로위원회 하면서 전국의 비정규직을 만나봤습니다. 거의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노예 같다고 하기는 좀 과장이고요. 그렇게 과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오늘 잘릴까 내일 잘릴까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생활인들이 그거에서 그러면 노예처럼 안 삽니까? 그것이 바로 현실 감각이 없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렇게 오늘 잘릴까 내일 잘릴까 그걸 걱정하는 그 사람들의 그 노동자들의 그 환경을 이용해서 지금 악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바꿀 수 17세기 있겠어요? 영국에 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안타까움은 알겠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서 비정규직에 일단 동일 노동 을 주자. 그러면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같이 임금을 주자. 그 동일 또 대우도 해주자. 지금 노예처럼 부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직무형 정규직입니다. 이 직무형 그 직무에 맞는 임금을 책정해서 계속되는 직무면 정규직으로 쓰도록 하고 직접 고용하고 대신 임금은 그 시장에서 통용되는 임금을 주도록 하자. 이게 저희의 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모범을 보이고 이걸 시장으로 확대하는 방법은 법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수단들이 있어요. 강력한 조달 정책을 통해서 이걸 확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판례의 추세가 30초 남았습니다. 2년간 계속되는 직무인데 2년 다 됐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하는 거는 이거는
갱신기대권이라는 좀 약간 법률 용어입니다만 그것을 남용한다. 이런 이제 판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례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조달 정책과 판례의 어떤 그런 유연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간 부분의 어떤 과도한 비정규직 집착, 남용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어떤 정규직화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을 좀 10초라도 드릴까요? 네, 네, 뭐 저희는 뭐 그런 정책도 좋지만 예. 하지만 사유제한 같은 그 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른 정당이 다 하기 때문에 국민의당만 동의를 하면 법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통과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무슨 예, 한국당에서 줄여주시죠. 반대하고 있잖아요. 예, 줄여주시죠. 최영기 일자리 위원장께서 주도권 토론을 해주셨고요. 지금 비정규직 문제에 주로 이제 집중이 돼서 토론이 되고 있는데 뭐 정책 공약의 다른 부분을 더 짚어주셔도 또 좋을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경제산업제일본부장께서 주도권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홍정학 예.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에서 그 정의당의 박 의원께서 서비스 산업발전법 반대했다, 규제 프리존 반대했다, 은행법 개정 반대했다, 뭐 이렇게 악법이다, 규제 개혁이 아니라 나쁜 규제 개혁이라 반대했다고 그랬는데 민주당도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도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십니까? 우리 전문가들의 추계에 의하면 이 세 법만 통과해도 6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과학적 그 결론도 있는데요. 김무성 대표가 서비스 산업발전법 통과에 합의를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돌아가더니 그 다음 날 의료 부분을 빼고 나면은 합의할 수 없다. 청와대 지시받고 번복한 거 아닙니까? 청와대는 아니고요. 네. 그 법안에 그러면 의료의 의자도 없는데 당 대표께서 아니 법을 한번 보세요. 당 대표께서 그거 서비스 산업발전법 의료 빼고 합의하겠다고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그게 아니더라. 의료 산업이 그게 중요한 거더라. 그렇게 해서 번복한 게 지금 새누리당 아닙니까? 그거 사소한 거 의료의 의자도 없는 법입니다. 거기는 그거를 반시장, 반기업, 반금융 이념을 가진 좌파 극단 세력이 민주당 내에서 그거를 반대하고 나온 거예요. 아니 저희는 합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김무성 대표가 합의했는데 그다음에 왜 빼셨어요? 아니요, 민주당에서 이게 의료 민영화법이라고 해서 반대한 거고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왜 그럼 처음에 합의하셨습니까? 처음에 합의하셨다가 그다음에 돌아가시더니 그 다음 날 가서 번복하신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서비스 산업발전법은 모르시잖아요, 지금.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건 정확한 팩트 체크 좀 해주세요. 팩트 체크 부탁합니다. 김무성 대표 아니 정말요. 국회에 이종훈 의원님 이거 팩트 체크 해주세요. 팩트 체크 해야 돼요. 정말 서비스 산업발전법은 김무성 대표 합의했습니다. 그 다음 날 가서 번복했습니다. 합의했어요. 그래요. 자유한국당에서 서비스 산업발전법은 통과시켜야 된다는 게 당론입니다. 아니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합의했다가 그러니까 당론이라니까요. 우리는 통과시키려고 했다니까요.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독소조항을 이거 안 되겠어요. 딴 얘기합시다. 저기 규제 프리존법은 왜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찬성하는데 왜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환경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중요한 규제를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진보 정당을 자임하는 사람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반기업, 반시장, 반금융, 반세계와 반개방이에요. 그러니까 규제가 만능이고 기업을 틀어막아야 되고 우리는 폐쇄 경제로 가야 되고 그래야 노동자가 보호되고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치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친기업, 친시장, 친금융 그리고 개방을 해야 경제가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최영기 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2년간 월 50만 원의 임금 보조를 주겠다고 했는데 50만 원이 그대로 청년 취업자에게 간다고 보십니까? 2년 후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진정한 일자리 창출입니까?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 청년들의 그 청년 고용의 근본적인 문제는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시 직장에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일자리가 가느니 차라리 내가 집에서 애를 키우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있는 일자리를 좀 더 안정되고 청년들이 갈 만한 미래를 설계할 만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초임이 2,500만 원이에요. 대기업 초임은 4,000만 원입니다. 이거를 80% 정도까지만 맞춰줘도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갈 수 있습니다. 2년까지 지원하는 거는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합의한다면 5년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2년 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경제라는 게 굉장히 다이나믹하잖아요. 2년 지원하고 끝나지만 기업들이 그 임금을 조정할 수도 있고 그 청년 입장에서도 자기가 좀 덜 받더라도 그냥 뭐 이 기업에 계속 있겠다 이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기업을 옮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긴 하지만 기업과 청년이 적응을 해갈 것이다. 2년의 그 유예 기간 동안에 충분히 적응해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감사합니다. 합니다. 결국은 이것도 세금으로 일자리 임시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선의도 결국은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요. 규제개혁법이나 노동개혁법이나 규제프리존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다 이런 것들이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이념적인 논리로 이것을 계속 공세를 하고 일자리가 창조가 안 되니까 박근혜 경제 실패했다고 하고 왜 박근혜 정부가 책임집니까? 결국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한 야당들, 진보 야당들의 책임이지요.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요.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정의당 박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친노조와 친노동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친노조 정당으로 저는 보입니다. 일자리 가진 사람들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 가진 사람을 보호하는 데만 신경 쓰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제도를 더욱더 경제적으로 지금 가자고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기업하기를 더 어렵게 만들면 이것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되겠습니까? 그 정의당 공약을 잘 안 읽어보신 것 같고요. 제가 앞서도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정규직 문제나 지금 우리 사회의 그 노동시장의 그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의당 공약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기업 공공 부분의 이 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자라는 특별한 공약이나 정책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노동조합 자체가 교섭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알아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되지 않고 심지어는 뭐 고용이 안정되지 않고 일자리 그 노동시장에서 이리저리 떠도는 노동자들 어떻게 보호하냐는 거예요. 아까 그 법으로 사용사유 제한 못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못 하는 게 아니고 의지가 없는 거죠. 이미 사용사유 제한 법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나라의 시장은 우리 시장하고 다릅니까? 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97%의 대다수 서민 근로자 계층은 자유한국당이 진심으로 아끼고 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잘 아시겠지만 민노총의 권력 기반을 가진 정당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니, 뭐 재벌의 권력 기반 가진 정당이죠.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예, 줄여주시죠. 주도권 토론 순서 마지막 순서입니다. 민주당의 홍종학 정책부 본부장께서 주도권 토론 해주시죠. 네, 김정석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께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야당과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를 했습니다. 어떤 합의요? 예, 그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기로 그리고 그렇죠. 의료 부분을 빼고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다가 그거는 그 기억이 안 다음 날에 와서 번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번복을 한 이유가 그것이 바로 의료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최순실 사태의 국정농단과 연관이 되어서 저희는 그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공당의 대표가 약속을 해놓고 그 다음 날 저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나?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인데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이 김영재 뭐 이런 분들하고 이게 이제 청와대하고 관계가 되어서 그런 거구나. 지금 저희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을 그거 겁니다. 책임지실 수 있어요? 아니 뭐 저희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럼요. 지금 아니 이제 문재인 팩트라니까요. 후보들 말씀하시지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 팩트라니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문제 확인하시라니까요. 있으면 책임지셔야 네, 됩니다. 그럼요. 네.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 이종훈 의원님께서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김무성 대표께서 동의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저는 잘 모릅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팩트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이종훈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도 해주시고. 예. 국회 노동자들 비정규직 우리 네. 그 청소직 그분들 우리 정규직 하자고 지난 19대 4년 내내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새누리당이 반대하셔서 안 됐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국회 사무총장이셨던 정진석 현 지금 의원님 되셨죠? 그분은 하려고 그랬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그 친박의 핵심 중에 한 분인 어느 분이 국회 운영위에서 심하게 반대해서 잘 안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경우에 이제 바른정당은 다 동의를 해주실 거죠? 물론입니다. 네. 이미 잘 됐잖아요. 제가 알겠습니다. 물어보신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난 4년간 그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저희 당 소속 의원이 되자마자 저희가 즉시 바꿨다는 말씀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가지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같이 동일시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아까 최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에 제가 좀 동의를 하기 어려운 게 기득권
정당인 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저희 당은 공약도 못하고 국민은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네. 말씀은 참 적절치 않은 것 네, 같아요. 저도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 우리 김정석 의원님께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 임금 근로자가 1,900만 명쯤 됩니다. 그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이 600만 명쯤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도 못했다고 하는 것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분들이죠.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1년 내에 쫓겨나시는 분들이 그 자리를 옮기시는 분들이 600만 명쯤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노동자 중에 3명 중에 2명은 항상 오늘 쫓겨날까 내일 쫓겨날까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분노 마케팅을 해가지고 아니, 정치적으로 사실- 이익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잠깐만요. 제가 주도권 아니, 들으니까 제 말씀을 이게 사실 아닙니까? 이거 제가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3명 중에 그래요? 2명이 답변 드릴게요. 답변 비정규직으로 드릴게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니, 비정규직으로 답변 이런 나라가 그래요, 헬조선이라고 자꾸 그러시고 자꾸 분노 마케팅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홍 교수님 하셨죠? 저도 조 교수 생활 오래 했거든요. 3년 뒤에 계약 끝나면 쫓겨날 가능성 항상 안고 살았습니다. 다 쫓겨났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불안하다고 해서 다 쫓겨나는 거 아니고 아니, 교수가 지금- F 줄 수 있다고 그래서 F 다 주는 거 네,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지금 그 가능성하고 1년에 지금 직장을 옮기는 사람이 600만 명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1,300만 명 중에 절반이 1년에 직장을 옮깁니다.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비정규직도 보호를 해주자는 거 자유한국당도 절대로 반대 안 합니다. 다만 그거를 어떻게 실현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정규직의 과보호가 바로 그런 격차를 유발하고 알겠습니다. 그러한 보호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여기 네. 전문가들 계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재정적자 100조 원입니다. 98조 8천억 원입니다. 박근혜 정부 재정적자 150조 원입니다. 이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자, 그게 다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쓴 정당한 돈입니다. 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는 2년 전에는 정부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을. 야당이 합의하지 않고 극렬 통과시켰습니다. 반대하고 완강하게 네.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 책임을 거죠. 지셔야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재정적자 150조 어디 갔습니까, 이 돈? 아니, 그 150조 그 돈 가지고 일자리, 비정규직, 정규직 만들고 일자리에 쓰게 되면 지금 우리 국민들 겪고 있는 고통 훨씬 적지 않을까요? 참 150조 안 썼으면 국민 고통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다 무슨 또 홍 의원님은 또 재벌들이 다 먹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재벌들이 그 그게 다 네. 실업보험하고 의료보험 가고 다 교육 지원하고 국민 생활 위해서 쓴 거지. 그 150조를 그러면 국가 부채 만들어서 대기업이 먹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30초 남았습니다. 참고로 바로 네? 이렇게 지금 한국당은 150조 재정적자 내고 이렇게 엄청나게 비정규직을 만들어 놓고 온 국민이 오늘 잘릴까 내일 잘릴까 이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을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지금 그 성찰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수의 의석을 점했던 야당과 함께 지난 20대 국회 운영을 해보니 결국 경제가 잘 풀리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없고 의견이 예. 다를 때 항상 정책을 막았던 것은 네. 야당, 진보 야당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본부장과 민주당 홍종학 부본부장이 오늘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었는데 문재인 후보랑 홍준표 후보의 대리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저희가 6분씩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못하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잠시 뒤에 그 청년들의 그 일자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조금씩 섞어서 못하신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그게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가요? 예, 잠시만요. 지금 일자리 문제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지금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청년층이 취업난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듭니다. 헬조선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런 순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차기 정부에 바란다. 청년층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대선 토론을 봤을 때 청년들이 대기업만 선호하지 않고 중소기업에도 잘 취직할 수 있게 그거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 말로만 지켜지지 않고 그렇게 확실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지 그 정확히 뭐 수치나 계산된 그런 걸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정확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지금 최저 시급이 안 지켜져서 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해외의 경우에서는 최대 지금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로 최저임금이 조정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어떻게 어떻게 더 올릴 것인지 그거에 대한 방안이 뭔지 많이 묻고 싶습니다. 네. 네. 청년층의 답답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 청년층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발언 순서는 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2, 3분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그 최저임금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시급 6,470원인데요. 월 150만 원이 안 됩니다. 최저임금 문제가 기존에 얘기가 나오면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저 문제에 대해서 뭐 최근에 공약은 냈다고 합니다만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돈 갖고 한번 살아보시라는 거죠. 부양가족까지 데리고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저임금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가 대통령이 바로 직면하게 될 문제입니다. 6월 말까지 이걸 정해야 됩니다. 결국엔 강력한 의지 없이는 최저임금 올리는 것이 현재처럼 이 노사정 공익위원이 모여서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구조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노사가 팽팽하게 대립하다가 그 공익위원 테이블로 오게 되는데, 결국 그건 이제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월 10,000원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 최저임금 협상이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그 15% 인상, 7,500원 이상의 인상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종석 의원님께서 박근혜 정부가 뭘 잘못했냐,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경제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아무런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았구나. 박근혜 정부가 국민이 권력을 줬는데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는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최순실 같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국정을 위임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경제 파탄나고 재벌들 팔 비틀어가지고 재단 만들고 정경유착하고 그런 노름 하느라고 경제가 이 모양 이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핑계를 야당한테 대고 국민한테 댑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조차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지난 수십 년간 재벌과 결탁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망쳐온 그런 주범이고 적폐라는 점을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물론이죠. 청년 일자리 정책도 좀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청년뿐 아니라 우리 전체 중장년 노인을 포함한 전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봐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고 고용하는 사람들이 사람 쓰는 걸 주저하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근본적인 원리를 벗어나는 어떤 정책도 꼼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꾸 그 국정농단 이야기하는데요. 국정농단 하는 것과 그 당시에 우리 자유한국당, 즉 새누리당과 보수 정권이 지향했던 경제 개혁과 우리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전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 농단 세력은 척결해야 되고요. 당연하죠. 지금 박 의원께서 뭐라 그랬어요? 농단 세력과 재벌과 놀아나르냐고 국민을 돌보지 않았다? 그거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런 정당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한 정당이죠. 우리 정당이 보수 정권이 보수 가치를 지향해서 경제를 개혁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 비전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국정을 맡은 사람들이 뒤에서 농단한 것은 별개로 지금 사법 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정략과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정부가 지향해야 하는 경제의 방향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폐쇄적이고 내부지향적인 진보 논리보다는 개방적이고 친기업 친시장적인 가치를 가진 보수 가치가 경제 위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방도 좋지만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청년층의 답답한 얘기를 들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는 코너이기 때문에 가급적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시죠. 대기업은 고용을 지금보다 좀 더 늘려야 되고요. 중소기업은 지금보다 임금 수준을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대기업은 통계로도 나와 있다시피 돈을 많이 벌어도 성장을 해도 고용을 잘 안 늘렸던 게 사실이거든요. 방법은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근로시간 단축을 해가지고 지금보다는 사람을 좀 더 뽑는 구조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칼퇴근법을 공약을 했고 예.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해서 대기업에서 좋은 일자리 좀 만들어야 줘야 됩니다. 아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제법 전환된다 그러는데 같은 직장에서 전환되고 0.1%밖에 안 돼. 통계 나와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그럼 임금을 어떻게 올려주느냐. 그랬을 때 우리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예. 이 2명 고용하면 1명은 임금을 대주겠다 그러고 그 3년 그렇죠? 예.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80% 임금 보장하기 위해서 월 50만 원씩 2년 준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3년 지나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볼 때 제가 토론에서 깜짝 놀랐어요. 안철수 후보는 2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 정책은 쇼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거를 얘기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이 일자리 임금을 더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가 갑질을 개선하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징벌적 배상과 집단적 소송제를 제가 도입하고 최저임금을 중소기업에 부담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최저임금이고요. 예. 최저임금을 중소기업이 부담이 된다고 안 올리는 쪽으로 갈 거냐, 올리고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국가가 도와주는 쪽으로 갈 거냐. 줄여주시죠.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데 저희는 3년 안에 1만 원 달성하는 그런 공약을 내놓고 안철수 후보 측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일자리 공약이 그 매년 정권 출범할 때마다 이게 청년들이나 이 고용 불안 비정규직들한테는 그 희망 고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거는 그 대선이나 총선 때 그 정치인들이 과장 광고, 과대 포장, 장밋빛 공약 이런 것들 득표 활동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실제 책임을 맡고 그것을 자기 정책으로 집행할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그 1만 원 달성하겠다는 것이 많은 그 후보들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1만 원을 2020년까지 하려면 3년 연속 16%를 올려야 됩니다. 저는 이거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임금을 줘야 되는 건 정부가 아니고 중소상공인들이에요. 중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1만 원 되면 내가 차라리 알바할게. 그게 차라리 낫겠다. 그런 상공인들 많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법으로 일거에 정규직화 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2006년도면은 참여정부 여당이 집권당 시절에 과반수를 넘긴 정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겨우겨우 해서 만든 것이 지금의 기간제한법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진보 진영과 노동계에서는 사유제한을 제시를 했어요. 많은 지식인들이 그걸 동참을 했습니다. 맞거든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법으로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거든요. 사정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지금도. 더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시장을 법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적절한 사업주와 청년들과의 어떤 조정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정치인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5 후보 캠프의 입장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이죠. 문재인 후보 측의 홍종학 정책부 본부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이제 국정 운영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재벌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중소기업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중소기업이 여력이 있어야 중소기업이 이제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그리고 대우를 잘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대기업의 지금 재벌들의 중소기업 쥐어짜기 저희 이것만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중소기업들 저희가 얘기하는 국민 성장이 돌아가게 되면 그래서 중산층과 서민의 이제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그러면 중소기업 제품이 훨씬 더 많이 팔려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3명을 고용하면 1명에 대해서 임금을 지원한다는 그 공약을 내놨는데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종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들은 이제 근로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근로시간 줄이는 그런 기업들 굉장히 힘들게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인원을 더 뽑는다면 저희가 1명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또 어떤 기업은 중소기업의 처우가 지금 어려우니까 대기업만큼 올려서 한 80%까지 올리겠다.
어려운 가정에서도 임금을 좀 올려주겠다. 이런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 명의 임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공약집에 그걸 다 담지 못해서 아마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거고요. 자,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겠다는 확실하게 공약을 했습니다. 이제 경제 운영의 핵심 방향은 중소기업으로 돌아갈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따라서 저희는 지금 4조 원대 복지수당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 카드로, 전용 화폐로 만들겠다. 이건 이재명 시장님의 공약을 저희가 받은 건데요. 바로 이런 정책을 통해서 4조 원뿐 아닙니다. 저희가 복지수당을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용 화폐로 하게 되면 이제 이 소상공인들의 경제가 풀리게 될 것이고 저희는 이것이 돼야지만 최저임금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쪽의 정책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후보 캠프 측의 입장을 좀 정리해서 들어봤고요. 중소기업 얘기를 지금 많이 해주셨는데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청년층이 취업난이라면 많은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요. 차기 정부에 바란다. 이번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저희가 좀 그래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도권의 중소 중견기업 전용 R&D 집적단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애로사항이고요. 그리고 다음 또 애로사항을 들어볼까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이 문제 해소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합니까? 이 질문인데요. 누구부터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간단하게.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중소기업도 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 있고 여러 가지로 그 전통적인 분야에서 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나라 전체로 보면 역시 중소기업 생태계가 조성이 돼서 중견기업으로 크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생태계가 조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은 과보호 상태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고 그리고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보호막이 없어지니까 그 유인이 줄고 심지어 대기업이 되면 규제가 이제 가해지는 이런 생태계가 조성돼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장래성 있는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이 기업과 함께 중견기업, 대기업이 돼보겠다. 여기서 일을 배워서 창업을 해보겠다. 이런 것에 대한 그 생태계가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소기업 정책을 보다 개방적으로 경쟁력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 학자들의 많은 논문이 있고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일 텐데요. 우선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죠. 그 지불 능력의 차이의 배경에 또 생산성의 차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에 접한 어느 전문 분석을 보니까 항상 이게 이 시차를 보면 항상 대기업에서 임단협이 끝나서 임금이 대폭 올라가면 꼭 기다렸다는 듯이 협력업체에게 비용 삭감, 납품 조달 단가 삭감 압력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기업의 탐욕이라고 지적해도 할 수 없겠지만 결국은 인과관계를 볼 때 대기업 노조 중심의 임금 구조가 협력업체들의 임금 구조를 낮은 임금 구조를 초래했다. 이 벽을 깨는 게 문제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1분 한 15초 정도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죠. 중소기업 문제를 전부 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 이 문제로 이렇게 치환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것을 재벌 대기업의 어떤 단가 후려치기 이거로만 단순화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내수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그 우수 인력들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유치하지 못해서 그 생산성의 어떤 낮은 생산성의 트랩에 함정에 빠져 있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 정부에서 우선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어떤 마중물을 제공을 하되 기본적으로 정부의 어떤 산업 정책, 기업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어떤 정부가 대기업에 편향적인 그런 정책과 금융을 제공했던 것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을 하고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지원도 중소기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줄여주시죠.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미 대기업들은 자체적인 R&D 기술이 충분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위한 정부의 어떤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예.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R&D 집적단지나 또 그 밖에 저희 중소기업 공약 중에 메이커스랩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쟁력을 지원하는, 특히 기술력을 높여서 임금을 좀 많이 줄 수 있게 지불하는 그런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제대로 된 시장이 아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이 기울어진 데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중소기업이 그 경쟁력을 갖기 쉽지 않은 구조다. 그 예.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갑질입니다. 물건을 잘 만들어도 대형마트, 홈쇼핑, 또 조금 영가 절감하면 하청단가 또 거의 맞춰서 딱딱 후려치면 언제 경쟁력을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중소기업의 영역을 일감 몰아주게 하면서 예. 다 뺏어가면 그나마 있던 일거리마저 없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가장 큰 차이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하게 넘어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예. 지금 외롭게 가고 있지만 그래서 개혁 보수의 길이 예. 그래서 외롭지만 가고 있는 거다. 저는 예. 그 말씀 꼭 좀 드리고 심상정 싶습니다. 후보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경제 생태계를 이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키우는 방향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점에 동의하고요. 근데 그보다 이제 문제의 핵심은 좀 전에 이제 이정훈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명백히 존재하는 그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불공정한 구조, 불공정한 현실, 이걸 개선하지 않고, 즉 재벌 개혁하지 않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면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거 비일비재하고요.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 같은 경우에 명백한 가불관계에서 횡포들이 있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들 제대로 시정하지 못해왔고, 이 문제를 시정하는 방법은 결국 재벌이 재벌의 힘을 가지고서 중소기업이나 혹은 의뢰대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더 나아가서 지금 원하청 간에 공정한 이익의 배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청 대기업, 재벌 기업의 성과나 생산성이라는 게 자신들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청 기업과 하청 노동자,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몫이 있는데 그 몫이 정당하게 배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초과이익 공유제와 같은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된다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마케터가 되어서 시장을 같이 개척하겠습니다. 재벌이 세계 시장에 나가서 경쟁하는 거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재벌은 세계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그리고 국내 시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맡겨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중소기업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재벌이 고용을 늘리면 지원하겠습니다. 예. 재벌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면 저희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재벌은 알아서 세계 경쟁으로 갈 것이고, 중소기업은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은 그전 정부가 재벌을 지원했다면 이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정부라고 하는 것을 예.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에 각 캠프 공약을 5분과 함께 좀 심도 깊게 토론을 좀 해봤는데요. 그 공약들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닷새 뒤에 대한민국 새 대통령이 결정됩니다. 후보들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일자리 공약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이 공약을 비교해 보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의 홍종학 정책부 본부장, 홍준표 후보 측의 김종석 경제산업 1본부장, 안철수 후보 측의 최영기 좋은일자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유승민 후보 측의 이종훈 정책본부장, 심상정 후보 측의 박원석 공보단장, 이렇게 5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